서울 동북쪽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녁이면 서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면서 멀리서 퇴근 차량들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와요. 단지 입구의 철제 셔터 문이 덜컥덜컥 닫히는 소리가 건물들 사이로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처음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왠지 무서웠어요. 마치 거대한 감옥의 문이 닫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게 맞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김정숙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2해가 지나고 아들 윤호와 며느리 세영이 사는 집과 같은 단지로 이사를 왔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들 윤호가 걱정돼서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내 빈자리를 그 집 앞에서라도 메워보고 싶다는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단지 모성애라고 아들 걱정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 밖으로 새어나오는 가운데 장을 보고 나온 참이었어요. 두유와 김밥, 언제나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장보기는 이렇게 단조로워요. 예전에는 가족 4명 분량을 생각하며 이것저것 담았는데 이제는 그냥 배고픔만 채우면 되니까요. 비닐봉지를 들고 단지 입구로 들어서니 로비에 따뜻한 조명이 반겨주더라고요. 그래도 이 로비만큼은 마음에 들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깐이라도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달까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두유 팩이 봉지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고 김밥 용기가 부딪히며 플라스틱 특유의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왠지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더욱 또렷하게 만드는 소리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안 공기청정기가 윙윙거리며 숫자 9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LED 불빛이 벽면을 비추고 있었죠. 문득 남편 장례식 때 일이 떠올랐어요. 윤호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었거든요. 엄마, 이제 내가 책임질게라고. 그때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29살 아이의 어깨가 그날따라 듬직하게 넓어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책임이라는 게 참 애매한 말이더라고요. 때로는 무거운 것을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들이 제 삶의 무게를 덜어주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제 삶 자체를 가져가겠다는 뜻인지 남은 생엔 바람이 덜 들길 바랐습니다. 가족이라는 문패만 믿고 들어왔다가 몸속 어딘가에 구멍이 난 채로 나가던 세월을 저는 잘 알거든요. 병원 조리실에서 30년을 보내며 환자분들이 가족에게 속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간병비가 부족하다며 통장을 가져간 아들이 있었고 수술비 명목으로 집 문서를 요구한 며느리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우리 윤호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야라고 다짐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남의 일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에 검은 봉투를 쥐어준 거예요. 택배원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택배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백이동 1403호 맞으시죠? 등기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요, 전 1207호예요. 택배원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같은 성씨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혀버린 겁니다. 마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요.
택배원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들려왔어요. 가져가셨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제 손엔 검은 봉투가 남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무게감이 이상했거든요. 종이치고는 너무 묵직하고 봉투치고는 너무 단단했습니다. 마치 이 봉투가 제 운명을 바꿀 것 같은 그런 섬뜩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예민해진 거라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때로는 첫 번째 직감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다 되어가던 참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문만 열면 어서 와 힘들었지? 하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텅 빈 정적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 벽선반에 봉투를 올려두고 장보고 온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두유팩을 넣을 때 플라스틱 선반이 살짝 흔들렸어요. 이런 작은 소리들이 혼자 사는 집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돌려드리면 그만인 일이었죠. 하지만 자꾸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어요. 뭔가 제 마음을 끄는 게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에서 K만 트러스트라는 글자가 힐끗 보이는 거예요. 제 영어는 짧지만 성 이름과 트러스트 정도는 알아봅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환자들 서류를 가끔 봤거든요. 돈 냄새였어요. 그것도 보통 돈이 아닌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돈의 냄새 말이에요. 김밥을 접시에 담으면서도 자꾸만 그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그것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접시가 식탁에 닿을 때 탁 소리가 났는데 평소보다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모든 소리가 예민하게 들렸어요. 냉장고에 두유를 넣으며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1403호 같은 동, 2층 위에요. 저와 성씨가 같다는 택배원의 말. 혹시 윤호네 집인가? 아니에요. 윤호는 1401호입니다. 그럼 옆집인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런 작은 실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혼자 마시는 아침 커피는 늘 씁쓸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마시며 하루 계획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냥 잠을 깨우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이 단지로 이사 온 지 석 달, 아직도 낯선 게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실수로 다른 층을 누르곤 했거든요. 버튼을 누를 때 삑 소리가 나는데 가끔은 삑삑 2번 울려서 잘못 눌렀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괜히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1층 로비의 대형 스크린은 항상 아파트 홍보 영상을 틀고 있었어요. 웅웅거리는 낮은 음향과 함께 깨끗한 인테리어가 화면에 나왔죠. 깨끗하고 현대적이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기계가 만든 공간 같다고 할까요? 따뜻함이 없어 보였어요. 지하 창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러 간 참이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리며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는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했어요. 혼자 걸어가는데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류 읽는 걸 귀찮아하시니까요. 그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문득 제 발걸음 소리에 둘의 대화가 뚝 끊어졌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김치통을 서둘러 들고 돌아섰습니다. 김치통 뚜껑이 덜거덕거렸죠. 그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려서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뭐가 수상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경고 같은 거였어요.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표정이 무척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요즘 관리비 고지서가 이상해요. 항목이 너무 많아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셨어요. 나도 그래요. 무슨 컨설팅 비용이 뭔지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컨설팅 비용이요? 마음속으로는 혹시 지하에서 들은 그 대화와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분이 대답했어요. 재산 관리 뭐 그런 거래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그때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고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이 든 사람의 기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가을 하늘이 맑게 개인 날이었습니다. 기분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죠. 사무실은 깔끔했지만 경비실은 어수선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쪼이는 가운데 최 경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분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어요. 최 경비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1403호 밤에 잠깐 소란 있었어요. 소란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최 경비가 더욱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CCTV 백업을 소장님이 직접 챙겨가시더라고요. 이상해서 말이죠. 보통은 업체에서 하는 건데. 백업을 직접요? 제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작아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소장이 직접 뭘 숨기려는 걸까? 최경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USB를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플라스틱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분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복사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만 믿겠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분은 뭔가 심각한 걸 알고 계시는구나. 20년 경비 일을 했다는 최 경비가요. 그분이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뭔가 달랐던 거겠죠.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그냥 믿음직스러워 보여서요. 그리고 1403호 일에 어머니도 엮여 있을 것 같아서. 최 경비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도 엮여 있다고? 어떻게요? 그냥 봉투 하나 잘못 받은 것 뿐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린 거예요. 마치 드라마에서 나쁜 놈이 등장할 때처럼요. 박 소장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간 최경비의 손이 재빨리 움직여 USB를 감췄어요. 손바닥이 서로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작게 났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숨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 그냥 관리비 문의 좀. 저는 얼버무렸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 같았어요. 들킬까봐 불안했거든요. 박 소장이 너무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관리비가 좀 복잡해졌죠?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서. 그의 미소는 마치 연습한 것 같았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지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어요. 최경비가 준 USB가 제 가방 안에서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거든요. 손을 씻으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걱정선이 자리 잡았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한 62세 할머니가 무슨 탐정 놀이를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감이 더 엄습했습니다.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대비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중고 노트북을 켰어요. 부팅 소리가 윙윙거리며 올라왔습니다. 그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렸어요. 혹시 누가 들을까봐 걱정되더라고요. USB를 꽂자 삑 소리와 함께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딱딱한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아닌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CCTV 영상들이 쫙 펼쳐졌어요. 생각보다 많은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어젯밤 11시 41분 영상을 더블 클릭했어요. 마우스 클릭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지하창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흑백 영상이라 더욱 음침해 보였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어두운 복도일 뿐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이트 재킷을 입은 여자가 제 창고 번호 앞에서 열쇠를 꽂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짤각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그 여자의 움직임, 걸음걸이, 머리 모양. 설마 제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화면 속 여자는 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잠시 후 봉투를 꺼내서 휴대폰 불빛으로 안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봉투로 바꿔치기를 하더라고요. 봉투를 구겨 넣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영이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제가 우리 며느리,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어머니라 불렀어요. 하지만 화면 속 그녀는 타인의 서랍을 뒤지는 낯선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낯선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조작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확인해야만 했어요. 더 많은 영상이 있었거든요. 동영상은 더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영상을 클릭했어요. 또다시 마우스 소리가 딸깍 났죠.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세영이 또 제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소장이 복도 끝에서 망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마치 공범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며느리와 박 소장이 지하 주차장에서 대화하는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세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이 많으세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박 소장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들은 다 똑같아요. 의심해도 끝까지 파지는 못해요. 그 순간 제가 어르신들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그냥 어르신들 중 하나였던 거예요. 개별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였던 겁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제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가 바보라고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잠시 바라봤다가 천천히 덮었어요. 덮을 때 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제 귓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오해한 걸까?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세영이었고 분명히 제 창고에서 뭔가를 훔쳐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가을 햇살이 복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용기를 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1403호로 가는 길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딩동 소리가 문 안으로 들려갔습니다. 잠시 후 세영이가 문을 열며 방긋 웃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가면 같다고 할까요? 어머님 어제 연락 왜 안 받으셨어요? 그 미역국 너무 맛있었어요. 세영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뻤을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검은 봉투를 내밀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잘못 온 모양이더라. 세영이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순간 미세하게 굳었다가 다시 웃음을 띠더라고요. 그 찰나의 변화를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 번거롭게. 제가 처리할게요. 세영이가 말했어요. 봉투를 받아든 그녀의 손등이 잠깐 떨렸어요. 그리고 봉투의 무게를 재듯 살짝 흔들어 봤습니다. 봉투 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뭔가 알고 있구나. 윤호는? 저는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실 윤호가 이 일에 연관되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회의 후 늘 그렇죠 뭐. 요즘 일이 많다고. 세영이가 대답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작은 의심은 대개 맞는다는 사실을. 세영이의 얼굴에서 평소의 밝음이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경계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마치 적을 마주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서류 받으신 적 있어요? 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서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서류? 저는 모른 척 반문했어요. 속으로는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조심하시라고요. 세영이가 얼버무렸습니다. 그 말은 검은 봉투와 USB로 인한 작은 의심이 확실한 의심으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 잠금 장치가 딸깍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인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귀를 문에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 급하게 전화 버튼을 누르는 삐삐 소리가 들렸어요. 세영이의 목소리가 문 안에서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봉투 회수했어요. 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계획의 표적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제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 소리가 딱 울렸어요. 화면에 윤호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내일 점심됨? 평소 같으면 기뻤을 메시지였어요. 아들이 먼저 연락을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혹시 윤호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잘 지내냐고 먼저 묻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시간만 묻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걸까요? 제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밤늦게까지 USB 영상들을 돌려봤습니다. 마우스 휠을 굴릴 때마다 드르르 소리가 났어요. 지난 한 달간 세영이가 제 창고를 5번이나 방문했더라고요. 매번 뭔가를 가져가거나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매번 박 소장이 함께였습니다.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어. 2번이면 우연일 수도 있고. 하지만 5번? 이건 확실히 계획적인 거야.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윤호가 이 일을 알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혹시 제 아들도?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액자 유리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여보, 우리 윤호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정수가 너무 걱정하지 마. 윤호는 좋은 아이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조심해. 사람은 변할 수 있어라고 경고했을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카페에서 윤호와 만났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단지 놀이터가 보였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윤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야윈 얼굴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눈빛이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엄마, 요즘은 어때요? 발은 괜찮고요? 윤호가 밝게 인사했어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 걱정 말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아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괜찮아. 너 회사는? 제가 말하려는데 윤호가 미세하게 눈동자를 흔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잘 돼요. 엄마, 근데 도장 좀 받아야 하는 게 있어서. 그 순간 온몸이 긴장됐어요. 도장? 왜 갑자기 도장 얘기를?
혹시 도장?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엄마 명의 통신사 변경이랑 은행앱 공동인증. 요즘은 어른들 복잡하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윤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아이의 말 끝에 그냥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붙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 그냥 편하게, 그냥 믿어봐.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느낀 건데 사람들이 그냥이라는 말을 많이 쓸 때는 대개 그냥이 아니에요. 뭔가 숨기고 싶어 할 때, 대충 넘어가고 싶어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무슨 서류인지 보고 싶은데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윤호가 잠깐 멈칫하며 대답했어요. 엄마 너무 복잡해요. 변호사가 만든 거라 어려워요. 그냥 도장만. 또 그냥이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호야. 제가 불렀어요.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말인데 막상 입 밖으로 내뱉으려니 목이 메었거든요. 네? 윤호가 답했어요. 엄마가 바보 같아 보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알고 싶었어요. 제 아들 눈에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윤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평소 같으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웃어넘겼을 텐데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돌리는 소리만 끼리리 들렸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도 저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진 후였어요. 창밖에 가로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어색한 침묵, 피하는 눈빛, 그리고 그냥이라는 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택배 알람이 딩 울렸어요. 휴대폰을 보니 보이스 메모 자동 동기화 푸시가 떠 있더라고요. 뭐지? 저는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알림은 처음 봤거든요. 그때 생각났어요. 과거에 아들이 제 태블릿에 로그인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뭔가 설정을 만졌나 봅니다. 아마도 실수로 동기화 설정을 해둔 모양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윤호의 보이스 메모가 제 기기로도 전송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아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고 궁금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감이 더 엄습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로 저를 속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탭하니 재생 버튼이 나왔습니다. 탭할 때 톡 소리가 났어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알아야 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남자들이 웃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술 마시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장은 엄마가 모르게 제가 처리해요. 요양원 계약은 사전 신청서 스캔은 어제 끝났고요. 관리소장은 저희 편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원? 사전 신청서? 내가 뭘 잘못 들은 걸까? 다른 남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어머니 서류 읽을 줄도 모르신다면서요. 윤호가 킥킥 웃으며 답했어요. 병원에서 일하셨어도 한글만 알지 계약서는 못 읽어요. 그냥 여기 찍으라고 하면 찍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머그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그컵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쨍그랑 울렸어요. 깨진 조각들이 여기저기 튕겨나가며 각각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던 건 제 마음이 깨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뻣뻣한 마룻바닥을 붙들었어요. 나무의 결이 손끝으로 들어왔지만 더 이상 든든한 기둥 같지 않았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34해를 기른 아이가, 제가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그 아이가, 저를 서류도 못 읽는 사람이라고 웃고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너무 무능해서? 내가 너무 믿고 의지해서?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녹음은 더 있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서 계속 재생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웠어요. 세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어머니 서류 읽을 줄도 모르신다면서요. 오늘 밤에 검은 봉투는 마무리하죠. 세탁도 연결해 둘게요. 윤호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후견인 절차로 가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완전히 다른 이면을 보게 된 거였어요. 후견인?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후견인이 뭔지는 대충 알았어요.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였죠. 그런데 윤호가 왜 그런 얘기를? 설마 날 치매로 만들려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증거였어요. 제 아들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아니,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소리내서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윤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류도 못 읽어. 그냥 찍으라고 하면 찍어. 후견인 절차로 가자. 새벽 3시쯤 되어서야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답답한 마음에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윤호에 대한 다른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 옷장 위 먼지 쌓인 상자를 내렸어요. 남편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상자가 선반에서 미끄러지면서 드르르 소리를 냈고 바닥에 내려놓을 때 쿵 소리가 났어요. 2년 동안 손뗄 엄두가 나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남편이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혹시 윤호에 대한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였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많은 걸 기록해뒀더라고요. 일기장, 가계부, 편지들. 상자 뚜껑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났어요. 곰팡내가 살짝 났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남편이 써놓은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정수가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윤호에게 급하면 쓰라고 맡겨둔 적금이 있다. 통장은 금고에. 하지만 반드시 너 동의가 있어야 쓸 수 있게 해놨다. 사람은 급할수록 약속을 어긴다. 그때라도 내가 멈추는 사람이 되다오. 적금? 저는 그런 적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따로 만들어둔 거였나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내가 멈추는 사람이 되다오. 마치 이런 일을 예견한 것 같았어요. 편지 묶음을 뒤적이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낯선 명함이 바스락 소리와 함께 떨어진 거예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산관리 컨설턴트 김세영. 뒷면에 볼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고령 세대 자산 이전 원스톱 지원. 김세영. 우리 며느리 이름이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명함 모서리에 남편 필체로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조심하라고 누군가 보내준 것. 보관할 것.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저보다 먼저
한참 먼저 우리 집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호와의 만남조차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 확신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저를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상자를 더 뒤지니 또 다른 편지가 나왔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펼칠 때 바스락거렸습니다. 윤호가 결혼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자가 너무 빨리 우리 집 상황을 파악하는 게 이상했다. 적금 이야기도 보험 이야기도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봤다. 누가 알려줬을까? 정수기는 순수해서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나는 알고 있다. 조심해야 한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저를 순수하다고, 사실은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사실은 저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사람들이었구나.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더 파헤쳐야 했습니다. 단지 커뮤니티 룸에 가보기로 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게시판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유심히 살펴봤어요. 다양한 안내문들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재산 관리, 상속세 절약, 요양원 사정계약 혜택. 이런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요양원 사정계약이라는 말이 특히 섬뜩했습니다. 윤호가 한 말과 똑같았거든요. 홍보지를 뒤집어 보니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박 소장과 세영이의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둘이 웃으며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래 설명이 인쇄되어 있더라고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한 재산 관리.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조직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아, 깜짝이야. 저는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가슴이 쿵쾅 뛰었어요. 최경비가 서 있었어요. 그분 표정이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언제부터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셨죠? 네. 제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개발 때부터예요. 그때 들어온 외부 컨설턴트들, 어르신들 서류 도와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최경비가 설명했습니다. 뭐가요? 저는 간절하게 물었어요. 더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도움받은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간다거나 자식들 집으로 간다거나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많아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혹시 몇 분이나 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단지만 해도 벌써 10분은 넘을 거예요. 다들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최경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10분이나? 그럼 저도 그중 한 명이 될 뻔했던 건가요? 아니, 지금도 그 계획이 진행 중인 건가요? 오후에 단지 우체통을 확인하러 갔던 참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걸음걸이조차 느려졌습니다.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주변의 소리, 심지어 제 그림자조차도요. 우체통 문을 열 때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더라고요. 혹시 또 다른 함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봉투를 뜯을 때 찢어지는 소리가 지직 났어요. 그 작은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편지를 펼쳐서 읽어봤어요. 손이 떨려서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김정숙님께 저는 김세영 씨의 예전 직장 동료입니다. 우연히 이 단지에 세영 씨가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 드려요. 그 첫 문장만 읽어도 온몸이 긴장됐어요.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알려주는 건가? 세영 씨는 어르신 위임장 패키지로 유명했어요. 단지별 관리소 장경비와 줄을 대고 요양원 사전계약 재산이임 통장 공동관리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미 여러 단지에서 피해 사례가 있었거든요.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위임장 패키지? 전문가? 세영이가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뜻인가요? 숨겨진 과거와 연결고리가 드러난 거였어요. 며느리와 관리소장, 그리고 단지 재개발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편지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추가 내용이 있었거든요. 추신 K만 트러스트 계좌는 보통 큰 규모의 자금 세탁에 쓰입니다.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이에요. 배후에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조심하세요. 편지를 읽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직? 자금 세탁?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단순히 며느리가 조금 욕심이 많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전문적인 범죄 조직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린 거야? 무서웠어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서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확인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오늘 밤 엘리베이터 조심하세요. 누구세요? 왜? 제가 물으려는데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조심하라고? 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매 걸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림자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있기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단지 근처 PC방으로 갔어요. 네온 사인이 깜빡깜빡 거리는 밤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여전히 외로웠어요. 아니, 외로움을 넘어서 두려웠습니다. PC방 문을 열 때 딸랑 소리가 났고 안에서는 키보드 소리가 여기저기서 딱딱 들려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제 나이 또래는 저밖에 없었어요.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PC방 알바생에게 자리를 배정받고 앉았어요.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의자에 앉아본 지가 언제인지. 컴퓨터 사용법도 가물가물했어요. 하지만 해야만 했어요. USB와 보이스 메모, 남편 편지, 그리고 오늘 받은 익명의 편지까지 이 모든 걸 한 곳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딸각딸각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기억이 아니라 증거야. 명백한 증거야. 클라우드 백업을 시도했는데
이건 최경비가 알려준 방법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 곳에 저장해 두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PC방 알바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 계정, 기존 로그인 흔적이 있는데요. 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른 기기에서도 접속하신 것 같은데 혹시 가족분이요? 알바생이 물었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윤호가 제 계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뭘 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건가요? 들켰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키보드를 빨리 두드렸습니다. 딱딱딱딱 소리가 연달아 났어요. 심장 소리도 쿵쿵 더 빨라졌습니다. 급하게 파일을 다른 계정으로 복사했어요. 남편이 만들어뒀던 비상 이메일 계정으로 말이에요. 다행히 암호는 기억났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1985년 5월 14일.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는데 알바생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줌마,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왜요? 저는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부모님이랑 돈 문제로 많이 싸워봐서요. 표정 보니까 그런 일 같아서요. 알바생이 말했어요. 젊은 알바생의 친절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거든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단지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바람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만 콘크리트 바닥에 또박또박 울렸어요. 평소에는 몇 대의 차라도 지나갔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실 불도 꺼져 있더라고요. 최경비님은 어디 가셨을까? 혼자라는 생각에 더욱 불안해졌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교통수단이었는데 오늘은 감옥 같았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 삑 소리가 났어요. 12층 버튼을 눌렀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3층에서 덜컥 멈춰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고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며 정지하는 소리가 윙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전기에서 박 소장의 목소리가 지직 잡음과 함께 들렸어요. 유지보수 중이니 가만히 계세요. 곧 복구됩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유지보수 공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박 소장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일부러?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소장님,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패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대신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천장 패널을 여는 끼익끼익 소리였어요. 뭐지? 온몸이 경직됐어요. 갑자기 상부 패널이 열리고 낯선 손이 내려왔어요. 검은 장갑을 낀 손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내놔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오늘 받은 경고 전화, 엘리베이터 고장, 그리고 이 상황.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세요?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크게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요. 휴대폰만 내놓으면 안 다치게 해줄게요. 남자가 위협했습니다. 안 다치게 해줄게. 그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무서웠어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 그 손을 찔렀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 배운 게 있었거든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볼펜이 살에 박히는 푹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엘리베이터 경적 버튼을 연타했어요. 빵빵빵빵 경적 소리가 건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남자가 아픔에 소리쳤어요. 손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탈출 직후 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패닉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정말로 끝이었어. 한참 후에 최경비가 엘리베이터 문을 수동으로 열어줬어요. 문이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최경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최경비의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누군가 위에서. 저는 떨리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일단 경비실로 오세요. 최경비가 제 팔을 부축했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경비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최경비가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컵에 차를 따를 때 찰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제 안전해요. 최경비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안전한 걸까요? 그들이 포기할 리는 없을 텐데. 소장님이 요즘 외부랑 통화가 잦아요. 어르신들 후견 신청 얘기도 돌고 정말 조심하세요. 최경비가 작게 말했어요. 후견 신청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윤호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신청하면 자식이 재산 관리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 단지에서만 3건이나. 최경비가 설명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호가 녹음해서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후견인 절차로 가죠.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구나. 배신감이 다시 한번 밀려왔어요. 최경비가 도와줘서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경비실 벽에 붙였어요. 셀로테이프가 비비비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마치 수사물에서 보던 그런 상황판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TV 속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프린터에서 뽑은 종이들을 벽에 붙이며 연결고리를 그었습니다. 펜으로 줄을 그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세대주 위임장에서 시작해서 페이퍼 컴퍼니, 아들 회사 계정, K만 트러스트까지 이어지는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선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돈은 늘 위임장을 타고 움직였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도장이 빠르고 안부보다 자동이체가 성실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한 그 아이가.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최경비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몰래 복사해 온 것이었어요. 저희 단지 말고도 인근 3개 단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최경비가 설명했습니다. 3개 단지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규모의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 한 명의 표적이었을 뿐이에요. 그럼 다른 어르신들도 나와 같은 일을 당하신 건가? 마음이 아팠어요. 저만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다른 분들까지. 벽에 붙인 증거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USB 영상, 보이스 메모, 남편의 편지, 익명의 편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계획된 범죄야.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나 같은 할머니가 이런 큰 조직에 맞설 수 있을까?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휴대폰에서 이메일 도착 알림 소리가 딩 울린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메일을? 뭐죠? 저는 물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메일로 뭔가 왔네요. 최경비가 말했어요. 익명의 동료가 보낸 두 번째 편지였어요. 화면을 터치할 때 톡 소리가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추가로 알아본 결과 김세영은 조직의 일원입니다. 이들은 실버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전국적으로 고령자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첨부한 명단을 보세요. 피해자가 벌써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200명이라니. 200가정이라는 뜻이에요. 200명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뜻이고요. 이메일에 첨부된 스프레드 시트를 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할 때 드르르 소리가 났어요. 이름, 나이, 피해 금액, 현재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모 씨 65세, 피해 금액 2억 현재 상황 요양원 입소. 박모 씨 72세, 피해 금액 1억 5천만 원 현재 상황 연락 두절. 이모 씨 69세, 피해 금액 3억 현재 상황 요양원 입소. 계속 스크롤하면서 읽었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모두 60대 이상이었고 현재 상황은 대부분 요양원 입소 또는 연락 두절이었어요. 연락 두절?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기도 무서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건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장된 거였습니다. 어머니, 최경비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제가 당한 일이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 같은 피해자가 200명이나 된다는 것이.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속일 수 있지? 어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최경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제가 주저했어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이런 증거들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충분해요. CCTV, 녹음 파일, 서류까지. 그리고 이 명단까지요. 최경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똑똑똑 소리가 들렸어요. 박 소장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최경비님, 안 계세요? 저희는 숨을 죽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클까봐 걱정됐어요. 최경비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들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었어요. 박 소장이 문을 더 세게 두드렸어요. 최경비,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었거든요. 최경비가 속삭였어요. 어머니, 단지 공지방송 시스템 아세요? 네. 저는 반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관리 앱으로 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비 대형 스크린도 HDMI로 연결 가능해요.
최경비가 설명했어요. 뭘 하자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치챘어요. 그분이 뭘 말하려는지. 공개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전부 다요. 최경비가 답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공개한다고? 모든 주민들 앞에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방법이었어요. 조용히 신고하면 증거 인멸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폭로하면 숨길 수가 없었죠.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해요? 실패해도 지금보다 나쁠 건 없어요. 어차피 그들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최경비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당할 건 뻔했어요. 그럼 차라리 내일 밤 10시는 어때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로비를 지날 시간이에요. 최경비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윤호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미 선택하셨잖아요. 아들을 구할 건지, 피해자들을 구할 건지요. 최경비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진실을 택했어요. 200명의 피해자들. 그분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셨겠지. 자식을 믿다가 배신당하신 거겠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던 거예요.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며 관리 앱을 열었습니다. 터치할 때마다 톡톡 소리가 났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내일 밤 모든 걸 끝내자. 다음 날 오후였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윤호와 만났어요. 아마도 마지막이 될 만남이었겠죠. 윤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본 게 언제인지,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요? 커피잔을 돌리는 끼리리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작은 소리조차 제 귓속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엄마 어제 늦게까지 뭐 하셨어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어제 내가 보낸 사람들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죽을 뻔했지.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왜?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냥 걱정돼서요.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셔서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가 누구를 이상하다고 하는 건지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엄마, 요즘 자꾸 잊어버리고 몰래 다니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기다렸던 그 말이요. 치매? 저는 반문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후견인 신청도. 윤호가 제안했어요. 후견인 신청? 보이스 메모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내가 했니? 아니면 누가 시켰니?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윤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황한 게 역력히 보였습니다. 엄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윤호가 당황했습니다. 윤호야, 엄마한테 숨기는 게 있니?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진실을 듣고 싶었거든요. 제 아들 입으로 직접. 숨기는 게 뭐가 있어요? 윤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K만 트러스트.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윤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숨쉬는 소리도 급해졌습니다. 마치 들킨 아이 같았어요. 아직도 내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그걸 어떻게?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어요. 내가 녹음한 파일도 들었어. 엄마가 서류도 못 읽는다고 웃던 그것도.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조용히 했어요. 마지막까지 엄마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었거든요. 윤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의 배경음악만 잔잔하게 들렸어요. 그 평범한 일상의 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가. 엄마 사실 윤호가 입을 열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낼 때 지퍼 소리가 지직 났습니다. 치매 의심 소견서와 후견인 신청서였어요. 종이가 테이블에 놓일 때 후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회사가 어려워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희 가족 모두 망해요. 윤호가 설명했어요. 가족? 가족이라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언제부터 제가 가족에서 빠진 건지. 그래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저는 물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돈 정리만 하고 나면. 윤호가 변명했어요. 그 다음엔? 저는 물었습니다.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다음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아이가 제 앞에 놓은 것은 저를 법적으로 사라진 사람으로 만드는 종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제 자신의 주인이 아니게 만드는 마법의 서류였습니다. 윤호야, 제가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32년 동안 불렀던 그 이름이 이렇게 낯설 수가. 네? 윤호가 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저는 물었어요. 정말로 궁금했어요. 남편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윤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제 아들다운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윤호가 울먹였어요.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화가 났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제 아들인데 다른 방법은 있어.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윤호가 마음을 바꿀지도. 윤호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너무 늦었어요.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렸어요. 무슨 계약서?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파트 이미 팔렸어요. 요양원 입소 비용으로요. 윤호가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내 집이 벌써?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엄마가 서명만 해주세요. 집도 편해지고 저도 살 수 있어요. 윤호가 애원했습니다. 편해진다고? 감옥에서요? 내가 살자고 날 죽이는 서류를 가져왔구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저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든 사실은 마지막 진실과 감정적 배신이 드러난 거였어요. 아파트까지 이미 매각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돌아갈 집도 이미 없었던 거예요. 엄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비용은 제가. 윤호가 말을 이었어요. 그만해.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끼익 소리가 났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엄마, 윤호가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말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제 정말 끝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카페를 나섰어요. 문을 열 때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뒤에서 윤호가 따라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발걸음 소리만 인도에 딱딱 울렸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나.
저녁 9시 50분이었어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걷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제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곧 이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최경비와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에 서서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곧 그 화면에 진실이 재생될 예정이었거든요.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정말로 이래도 되는 걸까?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200명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박 소장과 세영이가 로비로 들어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딸각딸각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조금은 통쾌한 기분이었어요. 박 소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잊지 마시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하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윤호도 로비로 들어왔어요.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했나 봅니다. 엄마 제발. 윤호가 애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막으려고 하는군요. 늦었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로 늦었어요. 모든 게 밤 10시 정각이 되었어요. 제 손목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그 순간을 알렸습니다. 단지 공지방송이 시작되었어요. 갑자기 로비 전체에 윤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장은 엄마가 모르게 제가 처리해요. 요양원 계약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로비에 있던 주민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목소리. 뭐야 이게? 윤호 씨 목소리 아냐?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통쾌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스피커에서 세영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어머니 서류 읽을 줄도 모르신다면서요. 오늘 밤에 검은 봉투는 마무리하죠. 동시에 로비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서 세영이가 지하 창고를 드나드는 모습이 나왔고 박 소장과 대화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주민 한 분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게 뭐야? 다른 주민이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관리소장이잖아. 박 소장이 급하게 달려가서 HDMI 케이블을 뽑으려 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 쾅쾅 울렸습니다. 하지만 최경비가 앞을 막았어요. 안 됩니다. 최경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해고야. 박 소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주민들이 다 듣고 봤거든요.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삐용삐용 소리가 단지 안으로 들려왔어요. 세영이가 저에게 달려와 소리쳤어요. 이 할머니가 뭘 한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김정숙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인 김정숙이었어요. 경찰관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무전기에서 지직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갑게 들릴 줄 몰랐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어요. 저 사람들이 관리소장이랑
사기를 쳤어요. 우리도 당할 뻔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단지에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박 소장과 세영이는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그들의 음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다. 그게 다라니? 32년이 그게 다였다고? 여기까지만 하자.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여기까지였어요.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엄마, 윤호가 불렀어요. 저는 내 어머니지만 내 인생의 서명이는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찰이 박 소장과 세영을 연행해 갔어요. 수갑이 찰칵 채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여전히 제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지켜줄 수는 없었어요. 윤호야. 제가 불렀습니다. 네?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엄마 집 열쇠.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윤호가 주저하더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가 제 손바닥에 떨어질 때 짤랑 소리가 났어요. 그 작은 소리가 32년의 관계가 끝나는 소리 같았어요. 고마웠어. 32년 동안.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한 시간도 많았으니까요. 엄마, 윤호가 울먹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뒤돌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해 천천히 올라갔어요. 제 발걸음 소리가 계단에 딱딱 울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더욱 확실해졌어요. 가족이 이름이었을 때는 쉬웠어. 가족이 서류가 되면 내가 나를 구해야 하는 거야. 12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사랑은 서류가 아니에요. 관계는 동의와 존중으로 유지되고 도장은 권력이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버티는 법이 아니라 끊는 법을 배우는 데서 완성되더라고요. 3개월 후였어요. 단지를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삿날 박스가 바닥에 쿵쿵 소리를 내며 요란스러웠어요.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만 된 전세 계약서였어요. 요즘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서류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강의실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계셨어요. 의자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자리를 잡더라고요. 여러분, 위임장에 도장 찍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물으셨어요. 선생님, 자식이 급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져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급할수록 천천히 하셔야 해요. 진짜 사랑은 기다려주거든요. 제가 답했습니다. 테이블 위 초록 파일에 볼펜으로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내 삶의 서명은 내가 한다. 매일 그 문장을 보면서 다짐해요. 다시는 남에게 제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고요. 윤호에게서 가끔 문자가 와요. 휴대폰에서 딩소리가 날 때마다 엄마 미안하다고 써 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서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진짜 사과는 시간이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보고 싶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이용당해서는 안 돼.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봅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 선명해졌어요.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김정숙이라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김정숙이에요. 창밖으로 새 아파트 단지가 보여요. 거기에도 검은 봉투를 받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의심할 용기가 있다면 진실을 마주할 힘도 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가며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요.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소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의 이름으로 다가온 배신 앞에서 끝까지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저는 선택했어요. 제 삶의 주인은 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의 인생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지키고 진정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의 비틀어진 생각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자식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요? 오늘도 나는 나 같은 다른 피해자를 구하고자 아침 일찍 복지센터를 향한다. 도장과 서명 함부로 내주지 말자고 어른신들께 손을 꼭꼭 잡고 당부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진정 자식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할 것이다.